샬롬, 제인에어 2권 12번째, 제32장. 나는 할 수 있는 한 성심성의껏 열심히 시골 학교를 꾸려 나갔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학생들의 품성을 이해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매했다. 처음에는 모든 아이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보였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내가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서로 격차가 있듯이 이 아이들도 그랬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나를 이해하게 되자 그 차이는 더 확연히 드러났다. 나라는 사람 자체나 말씨, 규칙과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자 처음에는 놀라서 입만 벌리고 있던 더디고 무딘 소녀들이 아주 총명하고 재치 있는 소녀가 되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착하고 사랑스러웠다. 뛰어난 재능과 예의 바른 성품을 타고난 데다 자존심이 강한 아이들이 꽤 많았고 나는 그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칭찬했다. 그런 아이들은 기꺼이 맡은 일에 충실하고 규칙적으로 공부했으며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나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아이들을 보면 진심으로 행복하고 자랑스러웠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뻐하는 아이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나를 잘 따랐다. 농장을 일구는 집딸들로 다 큰 처녀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읽고 쓰는 것은 물론 바느질도 할 줄 알았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문법, 지리, 역사와 좀 더 어려운 자수를 가르쳐 주었다. 그녀들은 지시욕과 학구열 면에서 바람직한 아이들이었다. 나는 그녀들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 즐겁게 어울리기도 했다. 그들은 부모 농부와 그의 아내는 지극정성으로 나를 대접해 주었다. 그들의 순박한 친절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기분을 세심하게 살펴 그 친절에 보답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 중 하나였다. 그들은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일을 통해 기쁨과 더불어 다른 것을 얻기도 했다. 자신들의 품위가 높아지는 것을 느끼고 존중받는 만큼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밖에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진심 어린 인사말을 건넸고 정겨운 미소로 반겨주었다. 설령 노동자의 존경심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산다는 것은 해가 잘 드는 곳에 평안히 앉아있는 것과 같았다. 그러면 밝은 마음의 꽃이 햇빛을 받아 활짝 피어나는 것이다. 이 시절 내 삶은 시대에 빠질 때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할 때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면서도 즉 학생들 사이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며 낮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시간에는 흡족한 기분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내면서도 밤이 되면 기묘한 꿈에 시달리곤 했다. 다양하고 흥분되는 이상과 감동과 격정으로 가득한 꿈이었다. 가슴 떨리는 위기 상황과 모험이 등장하고 로맨틱한 사건 등으로 가득한 낯선 장면 속에서 을의 로체스터씨가 나타났고 그때마다 아슬아슬한 위기에 빠졌다. 그리고 그의 발에 안겨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눈을 마주보며 그의 손과 볼을 얹어 만지며 그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받으며 평생 그와 같이 살고 싶은 욕망이 불길처럼 솟구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버뜩 깨어나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처지에 있는지 깨달았다. 나는 몸서리치면서 겉은 없는 침대 위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적막한 어둠 속에서 홀로 절망감에 몸부림치며
격렬하게 흐느껴 울었다. 그러다 다음날 아침 9시가 되면 나는 평소처럼 일과를 시작했다.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충실하게 하루 일과를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어김없이 정시 학교 문을 열었던 것이다. 로저먼드 올리버 양은 나를 찾아오겠다던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대개 아침 승마를 하는 중에 말을 탄 하인을 대동하고 학교를 방문했다. 그녀는 학교 문 앞까지 망아지를 타고 왔다. 자줏빛 승마복을 입고 뺨을 스치며 어깨 위로 나풀거리는 곱슬머리에 그리스 전설 속 여걸과 같은 검은 벨벳 승마 모자를 쓴 그녀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그녀가 누추한 건물 안으로 들어와 매끄러운 걸음걸이로 다가오면 줄지어 앉아있던 시골 소녀들이 눈부신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보통 리버스시가 주관하는 교리 문답 시간에 방문했다. 이 방문자의 눈빛은 젊은 목사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는 보지 않고도 본능적으로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아는 듯했다. 그는 문을 등지고 있을 때도 그녀가 나타나면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대리석 같은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억눌린 열정은 근육이 움직이거나 눈빛이 흔들릴 때보다 무표정한 얼굴에 훨씬 더 두드러졌다. 물론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 앞에서 그것을 숨길 수 없었다. 굴욕적인 기독교인이라도 그녀가 다가가 부드러운 미소로 격려의 말을 건네면 그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가 이글거렸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글픈 결의에 찬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내가 가만히 있는 까닭은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오. 내가 고백하면 당신은 내 마음을 받아줄 것이오. 그러나 내 마음은 벌써 신성한 제단에 바쳤소. 불은 이미 타오르고 있어. 내 마음은 산 제물이 되어 제가 될 것이오. 그러면 그녀는 실망한 듯 어린애처럼 입술을 삐죽거렸다. 우수의 구름이 밝고 명랑한 그녀의 얼굴에 그늘을 들이우면 그녀는 내키지 않는데도 얼른 그의 손에서 자기 손을 빼고 영웅적인 순교자 같은 그의 얼굴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녀가 돌아가 버리면 세인트 존은 틀림없이 온 세상을 버리더라도 뒤쫓아가 그녀를 다시 붙잡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는 천국에 이르는 기회를 버리지 않았다. 사랑의 낙원을 위해 영원하고 참된 낙원에 이르는 희망을 버리지도 않았다. 더구나 그는 자기 안에 잠재된 방랑과 야심과 신목사 등 여러 가지 기질을 하나의 정렬에 쏟을 수는 없었다. 매일 장원의 거실과 안락한 삶을 위해 전도라는 거칠고 끊임없는 싸움터를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용기를 내어 그의 속내를 떠본 결과 그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올리버 양은 이미 몇 번이나 내 집을 방문했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꾸미거나 내숭을 떠는 성격은 아니었다. 애교를 부리기는 했지만 매정하지는 않았다. 엄격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중심적이지도 않았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고 자랐지만 제멋대로 구는 성격은 아니었다. 약간 조급한 성격이기는 했지만 쾌활하고 허영심이 없지는 않았으나 거울로 늘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테니 그럴 수밖에 없었으리라. 거만하지는 않았다. 너그러운 성격에 재력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순진하고 영리하고 명랑하고 활발했지만 생각이 깊은 여자는 아니었다. 한마디로 나 같은 여자가 봐도 매력적이었지만 더 이상 마음이 끌리거나 인상 깊은 여자는 아니었다.
이를테면 세인트 존의 여동생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델을 좋아하듯 그녀를 좋아했다. 관심이 가는 어른 친구보다 책임지고 가르친 아이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그녀는 나한테도 애교를 부리며 내가 리버스 씨와 비슷하다고 했다. 물론 그녀는 당신은 참 깔끔하고 좋은 분이지만 전사인 리버스 씨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그 10분의 1도 안 돼요 라고 말했다. 선하고 총명하고 침착하고 의지가 강한 점이 잘 맞다는 것이다. 그녀는 내가 시골 학교 선생 치고는 별난 사람이고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일들이 재미있는 소설거리가 될 거라고 말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늘 그렇듯이 어린애처럼 멋대로 굴고 생각 없이 행동하기는 했지만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호기심을 가지고 작은 부엌을 여기저기 뒤적이고 다녔다. 그녀는 찬장과 책상 서랍을 열어보다가 프랑스어 책 2권과 실러 책 1권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림 도구와 스케치 몇 장을 꺼냈다. 내가 가르치는 작은 전사처럼 사랑스러운 소녀의 얼굴 스케치와 모턴, 계곡과 주변의 벌판을 그린 풍경화 등이었다. 그것들을 처음 봤을 때 그녀는 깜짝 놀라 굳은 듯 가만히 있더니 곧 전류에 닿기라도 한 듯 흥분했다. 어머나, 정말 선생님이 그린 거예요? 프랑스어와 독일어도 할 줄 아세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 학교 선생님보다 더 잘 그리는 걸요. 내 초상화도 좀 그려주세요. 아빠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럼요. 당연히 그려드리지요. 나는 흔쾌히 대답했다. 이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델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화가로서의 희열이 밀려와 등줄기로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팔과 목을 훤히 드러낸 쪽빛 비단옷 차림이었다. 장식이라고는 물결치듯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흘러내린 밤빛 곱슬 머리뿐이었다. 나는 두껍고 좋은 종이 한 장을 놓고 정성을 다해 스케치했다. 색칠까지 할 생각에 마음이 조급했지만 날이 저물어 내일 다시 와달라고 했다. 다음 날 저녁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왔다. 집에 가서 내 얘기를 꽤 한 모양이었다. 올리버 씨는 키가 크고 풍채가 좋은 반백의 중년 신사였다. 이 사람 곁에 있으니 아름다운 로저먼드 양은 마치 잿빛의 오래된 탑에 핀 화려한 꽃 한 송이 같았다. 그는 과묵하고 자존심이 강해 보였으나 나한테는 꽤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그는 딸의 초상화 스케치를 보고 매우 흡족해하며 꼭 완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내일 베일 정원에서 저녁을 보내자고 했다. 다음 날 나는 그의 집을 방문했다. 부유한 집주인의 성향이 곳곳에 드러난 크고 훌륭한 저택이었다. 로저먼드 양은 내가 있는 내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교적인 사람이었다.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는 모턴 학교 교사로서 나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또 그가 보고 듣자 하니 이 마을에 있기에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말이에요, 아빠. 상류층 가정교사로도 손색이 없어요. 로저먼드가 말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가정교사가 되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올리버 씨는 존경심을 가지고 리버스 가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리버스 가문은 이 지방에서 꽤 유서 깊은 집안으로 선대부터 부유했다는 거. 옛날에는 모턴 땅 대부분이 리버스 집안 소유였고 지금도 리버스 가문의 자제가 마음만 먹으면 가장 훌륭한 가문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토록 훌륭하고 능력이 뛰어난 청년이 전도를 위해 외국으로 떠나는 것은 귀중한 인생을 방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몹시 가엾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올리버 씨가 로저먼드 양과 리버스 씨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올리버 씨는 젊은 목사가 좋은 가문과 신성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재산이 없는 것쯤은 극복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11월 5일은 일요일이었다. 심부름하는 아이는 집 청소를 하는 대가로 1페니를 받자 한껏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갔다. 깨끗하게 쓸고 닦은 마루, 윤이 나도록 잘 닦은 쇠창살과 의자 등 집안은 티끌 하나 없이 반질반질했다. 나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자유롭게 오후를 즐길 생각이었다. 독일어 책을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몇 페이지 하는데 1시간이나 걸렸다. 그런 다음 팔레트와 연필을 들고 로저먼드 올리버 양의 조상화를 마무리할 준비를 했다. 독일어 번역보다 쉽고 기분 전환도 될 터였다. 머리는 이미 채색까지 끝냈고 남은 부분을 색칠하면 되었다. 배경을 칠하고 옷주름에 명암을 주고 도톰한 입술을 더 붉게 덧칠하고 부드러운 곱슬 머리는 더욱 물결치게 푸른 눈꺼풀 아래 속눈썹을 좀 더 짙게 칠하면 되었다. 나는 세밀한 부분까지 마무리하는데 온 신경을 쏟고 있었는데 다급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세인트 존 리버스가 들어왔다. 휴일에 뭐 하시나 해서 와 보았습니다. 명상 중인 건 아니죠? 아, 다행히 아니군요. 그림 그릴 때는 괴로움 같은 거 못 느끼겠죠. 말하자면 아직은 당신을 완전히 못 믿겠어요. 하기야 여태까지는 잘 견뎌왔지만 그래서 저녁에 적절할까봐 책 한 권 갖고 왔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새로 나온 시집 한 권을 올려놓았다. 현대 문학의 황금기였던 당시 행운의 독자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진본 중 하나였다. 슬프게도 우리 시대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힘내자. 비난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시는 죽지 않고 천재 시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부귀의 신도 이 두 가지를 구속하고 죽일 수는 없다. 시와 시인은 언젠가는 다시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자유와 힘을 펼칠 것이다. 시와 시인, 그 강력한 전사들여 하늘에서 평안히 쉬시라. 미천한 영혼이 승리를 누리고 나약한 영혼이 패배를 슬퍼할 때 그들은 미소 짓는다. 시는 사라졌는가? 시는 죽었는가? 아니다. 평범한 인간이요. 그것은 질투심이 부른 잘못된 생각이다. 시와 시인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권력과 주의를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거룩한 힘이 없다면 너희는 비천함이라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내가 마미온 내 화려한 식구를 읽는 동안 세인트 존은 허리를 숙이고 내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는 흠칫 놀라며 큰 키를 펴고 일어났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그를 쳐다보자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의 마음이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보다 더 침착하고 냉정한 상태였다. 잠시나마 그보다 나은 감정 상태였으므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다. 나는 생각했다. 아무리 굳은 의지와 강한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감정과 괴로움을 억누르면서 어떤 표현도 고백도 하지 않는다. 나에게 얘기하지도 않는다. 자신은 결코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랑스러운 로저먼드 양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려주면 이 사람에게 위안이 될 것이다. 얘기를 꺼내보자. 앉으세요, 리버스 씨. 내가 먼저 말했다. 그러나 그는 늘 그렇듯 입버릇처럼
오래 머물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좋습니다. 서 있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못 가게 할 거예요. 나에게도 그렇지만 당신에게도 외로움은 좋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간직하고 있는 마음의 비밀을 알아낼 작정이에요. 대리석처럼 단단한 그 마음에 연민의 향유가 한 방울이라도 스며들 틈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이 초상화 말이에요. 좀 닮긴 했나요? 나는 불쑥 이렇게 물어보았다. 닮았다고요? 누구요?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자세히 보셨잖아요, 리버스 씨. 뜻밖에도 당돌하게 묻자 그는 펄쩍 뛸 듯이 놀란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당신이 좀 세게 나와도 절대 당황하거나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을 두고 서서히 파고들 작정이니까요. 분명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셨잖아요. 하지만 한 번 더 보세요. 나는 일어나 그에게 그림을 건네주었다. 훌륭한 솜씨네요. 부드러우면서도 선명한 색채예요. 명료하게 잘 그렸어요. 네,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닮았냐고요? 이 그림하고 닮은 사람 모르겠어요? 망설이던 그가 드디어 말했다. 올리버 양 아닌가요? 맞아요. 알아맞힌 대가로 이것과 똑같은 조상화를 한 장 더 그려서 드릴게요. 물론 받으시겠다면요. 필요 없는 선물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는 그림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그림을 볼수록 더욱 세게 움켜쥐는 것을 보면 점점 더 갖고 싶은 모양이었다. 닮았어. 특히 눈을 참 잘 그렸어. 색감, 명도, 표정까지 완벽해. 미소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는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똑같은 그림을 가지면 마음의 위안이 될까요? 아니면 마음의 상처가 될까요? 대답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마다가스카르나 희망봉 인도에서 사역하실 때 이 기념품 힘이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림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힘이 빠지고 슬픈 추억이 떠올라 괴로울까요? 이때 그는 갑자기 눈을 들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곤혹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쳐다보았다. 이 그림을 갖고 싶어요. 그렇지만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로저먼드가 진실로 그를 사랑한다는 거, 그녀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뒤부터 세인트 존보다 숭고한 정신을 가지지 못한 나는 두 사람을 맺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가 올리버 시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는다면 열대의 태양 아래서 타고난 재능을 소진하고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 못지않게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믿음으로 대답했다. 저는 지금 당장 이 그림의 주인공을 목사님의 배필로 만드시는 일에 훨씬 더 현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이미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이마를 받치고 탁자 위에 올려놓은 그림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당돌한 나의 제안에 놀라지도 않았다. 스스로는 감히 꺼낼 수 없는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기쁜 듯했다. 그동안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큰 위안이 되는 듯했다. 내성적인 사람은 외형적인 사람보다 자기의 감정이나 슬픔 같은 것을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아무리 엄격한 금욕주의자도 결국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좋은 뜻으로 용기를 내어 그들이 빠져 있는 침묵의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큰 도움이 된다. 나는 그의 뒤에 서서 말했다. 그분도 목사님을 사랑하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두 분 다 너무 친절한 분들이세요. 생각이 좀 없긴 하지만요. 그러나 목사님은 생각이 깊은 분이시니까 두 분 목까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과 결혼하세요.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고요?
그럼요. 그 누구보다 목사님을 좋아해요. 항상 목사님 얘기만 해요. 목사님 얘기 말고는 별로 하지 않아요. 기분 좋은 얘기군요. 15분만 더 해봐요. 그는 고지식 가게에 회중시계를 탁 꺼내 탁자 위에 놓고 시간을 재는 것이었다.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사님께서는 이미 반박할 준비를 마치고 마음을 가둘 쇠사슬까지 마련해 놓으셨는데요. 그건 좀 지나친 생각이군요. 이토록 마음이 녹아내린 적도 없어요.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둔 적도 없다고요. 내 마음에는 샘물처럼 인간다운 애정이 새로 용솟음쳐 온갖 정성을 다해 일구고 있는 의미 있는 목적과 절제의 씨를 뿌려놓은 밭에 온통 그물이 넘쳐 흘러 기분 좋은 홍수가 났습니다. 물에 잠긴 새싹처럼 내 마음은 꿀물의 홍수로 달콤한 독이 퍼져 썩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베일 정원의 거실에서 로즈먼드 양의 발개에 놓인 나지막하고 긴 의자에 들어놓은 내 모습이 아른거리는군요. 그녀는 사랑스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여기에 멋지게 그려놓은 그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산호 같은 입술로 미소 짓고 있어요. 그녀는 내 것이고 나는 그녀의 것입니다. 나는 현실의 삶과 덧없는 세계에 만족합니다. 쉿, 아무 말 말아요. 내 마음은 기쁨으로 넘치고 있으니까. 내 온몸의 감각이 황홀경에 빠져 있어요. 내가 정한 15분 동안만 조용히 내버려 두세요.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시계는 째깍거리고 그는 소리 없이 가쁜 숨을 쉬었다. 나는 우두커니 서 있었다. 침묵 속에서 15분이 흘렀다. 그는 시계를 다시 집어넣고 그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일어나 날로 앞으로 가더니 말했다. 자, 이 짧은 시간 동안 망상과 공상에 빠졌습니다. 나는 유혹의 가슴에 내 머리를 누이고 내 목에는 화환으로 만들어진 유혹의 멍에를 씌우고 유혹의 술잔을 받아들여 한 모금 마셨습니다. 베개는 불타고 꽃다발 속에 독사가 꽈리를 들고 있고 술은 스디쓴 맛이었습니다. 유혹의 약속은 헛된 것이었고 유혹의 제안은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걸 눈으로 보는 듯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참 이상하죠. 이처럼 열렬히 첫사랑에 못든 정열을 불태워 로저먼드 올리버 양을 사랑하는데 말이에요. 더구나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우아하고 매혹적인 여성이죠. 그러나 그녀는 좋은 아내가 될 수 없고 나에게 어울리는 배우자도 아니에요.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이것을 깨닫고 환희 속에 12달을 보낸 뒤 평생 동안을 후회하며 살게 뻔하다는 것을 냉정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네요. 나는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내 마음 한편이 그녀에게 강렬하게 미혹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단점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단점이란 내가 열망하는 일을 그녀는 조금도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려는 길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저먼드 양이 노동자, 순환자, 하느님의 사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교사의 아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천만에요. 그러나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교사가 되려는 계획을 포기하면 되죠. 포기하다니 내 천직을 포기한단 말입니까? 내 위대한 과업을 천국의 집을 짓기 위해 이 땅 위에 깔아놓은 내 주춧돌을 말입니까? 개인의 야망을 영광스러운 포부에 모두 녹여버린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고 싶은 희망 말인가요? 인류의 발전을 이끌고 무지한 땅의 진리를 보급하고 전쟁 대신 평화를, 억압 대신 자유를, 미신 대신 종교를, 지옥의 공포 대신 천국의 희망을 심어주고자 하는 포부를 말인가요? 나더러 그것을 포기하라고요. 그건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목적이자 살아가는 보람이에요. 한참 뒤 내가 말했다. 그럼 올리버 양은 그분의 절망과 슬픔은 당신께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올리버 양은 항상 구원자와 그녀를 찬미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그녀의 마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녀는 나를 잊고 나보다 훨씬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와 결혼할 거예요. 참 냉정하게 말씀하시네요. 하지만 계속 갈등하며 괴로워하시잖아요. 많이 야위셨어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출발일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후임자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3개월 안으로 올 수 없다는 통보가 왔어요. 어쩌면 6개월이 걸릴지도 모르고요. 올리버 양이 교실에 들어오기만 하면 목사님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떨리는 것 같던데요. 또다시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는 여자가 남자에게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는 남자든 여자든 성격이 강하고 주관이 뚜렷하고 고상한 사람들과는 겸손이라는 세속적인 장벽을 뚫고 신뢰의 문턱을 넘어 마음의 화로가에 다가가기 전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았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겁도 없고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과 함께 대범한 마음을 가졌나 봅니다. 당신은 내 감정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군요. 실제보다 더 깊고 강렬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 저지에서 지나치게 나를 동정하고요. 올리버 양 앞에서 얼굴을 붉히거나 떨어도 나 자신을 가엽게 여기지 않아요. 다만 나약함을 책망할 뿐이죠. 그건 창피한 일이니까요. 그저 육체의 떨림일 뿐 영혼의 떨림은 아니에요. 영혼은 거센 물결이 흐르는 깊은 바다 속에 깊이 뿌리 박힌 바위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이러한 인간이라는 것을, 냉정하고 절저한 인간이라는 점을 알아주세요. 나는 못 믿겠다는 듯 미소 지었다. 당신은 내 비밀을 알아챘어요. 대부분의 비밀을 당신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결함을 가려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법을 벗으면 나라는 사람은 그저 냉정하고 무인정한 야심가일 뿐이에요. 인간의 모든 감정 중에 내게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은 혈육에 대한 애정뿐이에요. 나는 감정이 아닌 이성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내 야망은 끝이 없어요.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과업을 하고 싶다는 욕망을 멈출 줄을 모른답니다. 나는 인내, 성실, 노력, 근면, 재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대한 목적을 달성하고 높은 영광에 이르는 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당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과거의 일로 아직까지 괴로워하고 있는 당신을 진심으로 동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당신은 부지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끈기 있는 여자의 모범이기 때문이죠. 당신은 꼭 이교도 철학자처럼 말씀하시네요. 아니요. 나는 이교도 철학자와 전혀 달라요. 나는 하느님을 믿고 복음을 믿어요. 당신의 비유는 틀렸소. 나는 이교도 철학자가 아니라 예수 종파를 신봉하는 기독교 철학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수하고 자비와 은총으로 가득한 교리를 믿습니다. 나는 이 교리를 보호하고 널리 전파하기로 맹세했어요. 내 본성은 어릴 때부터 믿은 종교에서 비롯된 겁니다. 혈육에 대한 사랑이라는 아주 작은 싹이 파괴라는 울창한 거목으로 자라난 거죠. 인간의 정직이라는 야생초 뿌리에서 하느님의 정의라는 올바른 의식이 자라난 겁니다. 미천한 자신을 위해 권력과 명성을 갈구하는 개인의 야망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승리의 십자가 깃발을 움켜쥐고자 하는 크나큰 보업으로 발전한 거예요. 종교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어요. 타고난 소재를 10분 활용해
본연의 모습을 깎고 단련할 수 있게 주었죠. 그러나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라고 했듯이 아무리 종교라도 본연의 모습을 뿌리 뽑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나서 탁자 위에 팔레트 옆에 놓인 모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 번 더 초상화를 쳐다보았다. 정말 아름답고 로저먼드, 세계의 장미,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똑같은 그림을 그려드릴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만두세요. 그는 내가 도화지에 얼룩이 묻지 않게 하려고 손밑에 까는 얇은 종이로 초상화를 덮었다. 하얀 종이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의 눈길이 거기에 머물렀다. 그는 재빨리 종이를 집어들고 가장자리를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기묘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나의 몸매와 얼굴, 옷차림 등을 빠짐없이 흘낏 보는 것이었다. 그의 눈길이 정광석화와도 같이 빠르고 예리하게 내 온몸을 스쳐갔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그의 입술이 달싹거렸으나 그는 나오려는 말을 삼켜버렸다. 무슨 일이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대답했다. 나는 그가 종이를 제자리에 놓으면서 한쪽 끝을 재빨리 떼어내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장갑 속에 넣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 아이 참 신경 쓰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나는 이 지방 특유의 말투로 소리쳤다. 나는 얇은 종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색조를 확인하려고 붓으로 칠한 부분에 거무튀튀한 물감 얼룩이 몇 개 보일 뿐 다른 것 없었다. 이 이상한 일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으나 도무지 짚히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어쨌든 특별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금방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